저는 39 작은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였어요. 직원은 5명 뿐이었지만 알찬 회사였죠. 제 운영 철칙은 단 하나, 무조건 칼퇴근이었습니다. 대표님, 저 이거 내일까지인데 좀만 더 하고 가도 될까요? 안 돼요. 퇴근 시간 지났잖아요. 내일 해요, 내일. 근데 진짜 조금만 더 하면 끝나는데. 야근은 무능력의 증거예요. 시간 안에 못 끝내면 계획을 잘못 짠 거지. 지금 당장 컴퓨터 끄고 가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칼퇴근에 집착하냐고요? 야근하는 회사에서 5년을 버텼거든요. 밤 11시 퇴근이 일상이었고 주말도 없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 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는 걸요. 그래서 회사를 차리고 나서는 칼같이 6시에 문을 닫았어요. 퇴근 후에 저는 혼자 사는 아파트로 직행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아무도 없는 고요함이 저를 맞이했어요. 외롭냐고요? 아니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았죠. 냉장고에서 맥주 한 캔을 꺼내 따는 소리, 그게 하루의 마침표였습니다. 소파에 늘어져 영화 한 편 틀어놓으면 그게 저의 저녁이었어요. 친구는 20년 넘은 동창 셋뿐이었죠. 새로운 인간관계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이 너무 피곤했거든요. 처음엔 서로 좋은 모습만 보여주다가 시간이 지나면 실망하고 멀어지고 그 과정을 반복하기엔 제 에너지가 아까웠어요. 연애는 더 말할 것도 없었죠. 가끔 남자를 만나도 방목 수준이었습니다. 연락 안 해도 신경 안 쓰고 만나자고 해도 귀찮으면 안 나갔어요. 한 번은 3주째 연락이 없다가 남자한테 전화가 왔죠. 우리 사귀는 거 맞아? 연락도 없고 만나자고 해도 맨날 바쁘다고만 하고. 사귀는 거 맞지. 근데 굳이 매일 연락해야 해? 굳이? 지금 나한테 굳이라고 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됐어. 나 이제 지쳤어. 혼자 사귀는 기분이야. 그렇게 또 한 명이 떠났어요. 저는 딱히 붙잡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안 가는데 억지로 잡아봤자 서로 힘들잖아요. 야, 너 진짜 결혼 안 해? 우리 중에 너만 남았잖아. 이번 생은 글렀어. 다음 생에 할게. 에이, 그래도 혼자 늙으면 외롭지 않아? 외로운 거 모르겠어. 진짜로. 혼자가 편해. 너 진짜 특이해. 보통은 나이 들수록 불안해하던데. 불안할 게 뭐가 있어. 나 돈 벌고 있고 집 있고 건강해. 남편이 없다고 불행한 거 아니잖아. 조급함이라는 게 없었어요. 외로움도 느끼지 못했죠. 제가 봐도 저는 결혼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쪽을 찾아 헤매지만 저는 이미 완전했어요. 그렇게 혼자 살다 죽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게 불행이 아니라 그냥 제 삶의 모양이었어요. 평화롭고 고요한 나날이었죠. 그리고 그해 가을, 회사에 큰 프로젝트가 들어왔어요. 기존 인원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규모였죠. 단기 인력이 필요해서 구인 공고를 올렸습니다. 지원자 중 한 명이 눈에 들어왔어요. 8살 연하 강민준이라는 사람이었죠. 면접에서 첫인상이 좋았습니다. 밝고 똑똑해 보였어요. 질문에 대한 대답도 명확했지요. 6개월 계약직인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오히려 좋아요. 짧은 기간 안에 확실하게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요. 자신감이 있네요. 자신감이 아니라 각오입니다. 맡겨만 주시면 후회 안 하실 거예요. 그 말이 허풍이 아니었어요. 민준 씨는 정말 일을 잘했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움직였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까지 들고 왔죠. 거기다 분위기 메이커였어요. 점심시간마다 직원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표님, 민준 씨 정규직으로 안 뽑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글쎄요. 본인이 원하면 생각해 볼게요. 저는 그저 일 잘하는 직원으로만 봤어요. 특별한 감정 같은 건 없었죠. 애초에 그런 감정 자체를 느끼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6개월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계약 마지막 날, 퇴근 후 사무실을 나서는데 민준 씨가 저를 붙잡았어요. 대표님, 아니, 이제 대표님이 아니니까, 지은 씨, 네? 저 오늘부로 여기 직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장과 직원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네? 뭐라고요? 좋아합니다. 6개월 내내 좋아했어요. 일하러 온 건지 지은 씨 얼굴 보러 온 건지 모를 정도로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말문이 막혔어요. 하지만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미안한데 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나이 차이도 많고.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저 진심이에요. 진심인 건 알겠는데 전 아니에요. 좋은 사람 만나요. 그렇게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민준 씨는 다음날 점심시간에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여기 왜 왔어요? 밥 먹으러 왔어요. 배고파서요. 다들 점심 먹으러 가시죠? 제가 살게요. 민준 씨, 보고 싶었어요.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직원들이 반가워하니 내쫓을 수는 없었어요. 어이가 없었지만 그냥 제가 밥 사주며 어울렸죠.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점심시간마다 나타났어요. 퇴근 시간엔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집 데려다 드릴게요. 됐어요. 혼자 가요. 위험하잖아요. 저녁에 여자 혼자 다니면. 39년 동안 혼자 잘 다녔어요. 그래도요. 오늘부터는 제가 있으니까. 참 즐긴 사람이었습니다. 집 앞까지 따라와서는 저녁 같이 먹자고 했어요. 귀찮아서 딱 한 번만 먹는다고 응해줬죠. 그 한 번이 일주일이 됐습니다. 일주일이 한 달이 됐어요. 한 달이 어느새 1년이 되어 있었죠. 제가 봐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연애 1년차 회사의 큰 프로젝트가 연달아 터졌어요. 숨 돌릴 틈 없이 일이 밀려들었죠. 저는 제 원칙을 깨고 야근을 시작했습니다. 칼퇴근이 신조였던 제가요. 대표님, 저희가 더 할게요. 좀 쉬세요. 괜찮아요. 이번 건 내가 직접 봐야 해요. 근데 요즘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진짜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프로젝트 끝나면 쉴게요. 우리 조금만 더 버텨요. 그렇게 2주를 버텼습니다. 어느 날 오후 모니터를 보는데 갑자기 화면이 흔들렸어요. 아니, 화면이 아니라 제가 흔들리고 있었죠. 천장이 빙글빙글 돌더니 그대로 바닥으로 꺼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낯선 천장이 보였어요. 코끝에 소독약 냄새가 스쳤죠. 고개를 돌리니 민준 씨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정신 들어? 괜찮아? 여기가 어디야? 응급실이야. 회사 들렀다가 쓰러진 거 발견해서 119 불렀어. 내가 쓰러졌어? 사무실 바닥에 누워 있었어.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심장 멎는 줄 알았다고. 그때 의사가 다가왔어요. 손에 검사 결과지를 들고 있었죠. 보호자분 맞으시죠? 환자분 임신 초기시네요. 약 6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과로로 쓰러지신 거예요. 앞으로는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초기엔 조심하셔야 해요.
남편분이 옆에서 도와주세요. 네? 임신이라는 단어가 귀에 맴돌았어요.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39년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단어였죠. 의사가 나가고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민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지은아, 나랑 결혼하자. 뭐라고? 결혼하자고, 나랑. 지금 그게 갑자기 무슨 책임지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야. 책임감 때문 아니야. 나 원래부터 결혼하고 싶었어. 1년 동안 매일 생각했어. 너랑 평생 살고 싶다고. 아이는 핑계가 이유가 아니야. 계기인 거지. 너 아니면 안 돼, 나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너무 갑작스러웠거든요. 시간 좀 줘. 생각할 시간. 알았어. 기다릴게. 얼마든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결혼이라니, 아이라니, 제 인생에 없던 단어들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만은 않았어요. 민준이 얼굴을 떠올리면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죠. 혼자여도 충분하다고 믿었던 제가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하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그의 진심을 믿기로 했어요. 결혼을 결심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친정에 인사를 가는 것이었어요. 제주도까지 민준이를 데리고 내려갔죠. 부모님은 제가 결혼한다는 말에 귀를 의심하셨습니다. 뭐? 네가 결혼을 해? 내가 살아생전에 이 말을 다 듣네. 야, 아이 진짜냐? 농담하는 거 아니지? 진짜야. 농담이면 제주도까지 남자를 데리고 왜 와? 어머. 근데 신랑은 어디 있어? 밖에 있어. 데리고 올게. 민준을 불러들이자 부모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민준이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죠. 안녕하십니까? 강민준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어머, 나한테 어머님이래. 아, 잘생겼네. 우리 딸이 어디서 이런 사람 꼬셨어? 근데 나이가 어떻게 됐나? 31입니다. 31? 우리 딸이 39인데. 아버지가 손가락을 꼽으며 계산을 시작하셨어요. 어머니가 옆구리를 쿡 찌르셨죠. 됐어. 나이가 뭐가 중요해. 사람이 중요하지. 아이, 그래도 8살이나. 입 안 다물어. 괜히 분위기 깨지 말고. 민준이 예의 바르게 행동하니 부모님도 금세 마음을 여셨습니다. 친정 인사는 그렇게 무난히 끝이 났어요. 다음 주 서울 시댁에 인사를 갔습니다. 시댁 현관 앞에 서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리고 예비 시아버지께서 나오셨죠.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와요. 우리 며느리 왔구나. 아, 예쁘네, 예뻐. 시아버지의 첫인상은 따뜻했어요. 긴장이 조금 풀렸죠. 거실로 안내받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소파에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속으로 남자친구 누나인가 생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자가 대답 없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 시선이 차가웠죠. 저는 민준을 바라보며 누구냐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민준이 제 귀에 속삭였어요. 어머니셔. 어머니라는 말에 속으로 놀랐어요. 저보다 10살쯤 많아 보였거든요. 나중에 시아버지와 재혼하신 분이라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 도둑이야? 네? 8살 연하 남자 꼬셔서 애까지 가졌으니 도둑이라고 불러야 하지 않겠어? 남의 귀한 아들 빼앗아 간 거잖아. 상상도 못한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바로 시아버지와 민준이 동시에 나섰죠.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며느리 될 사람한테. 어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 어머니답지 않게. 알았어, 알았어. 내가 걱정이 돼서 그런 거지.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시어머니가 슬쩍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직감했어요.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으리라는 것을요. 나중에 들으니 시아버지가 60, 시어머니가 50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나이에 한 번도 놀랐어요. 저랑 고작 11살 차이 나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일주일간 신혼여행을 다녀왔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신혼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현관문 앞에 물이 흥건했죠. 뭐야 이거? 문을 열자 거실 바닥이 물바다였어요. 확인해보니 난방 배관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신혼여행 간 사이에 터졌는지 바닥 전체가 엉망이었어요. 업자를 불러 확인하니 수리에 2주가 걸린다고 했죠. 어쩌지? 우리 호텔에서 지내자. 2주나? 아유, 돈 아깝지 않아. 하루에 얼마인데. 그럼 어떡해. 여기서 잘 수도 없잖아. 일단 다른 방법 찾아보자. 친정은 제주도라 회사 다니면서 지내기 어려웠어요. 비행기 타고 출퇴근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그때 시아버지가 나서주셨습니다. 민준아, 빈 방 있으니까 우리 집으로 와라. 신혼집 고칠 때까지만.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게요. 남편이 전화를 끊고 저를 봤어요. 아버지 말대로 아버지 집에서 지내자. 2주만 버티면 되잖아. 근데 어머님이 좋아하실까? 내가 잘 말씀드릴게. 아유, 걱정하지 마. 저는 시어머니가 마음에 걸렸지만 2주면 버틸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고작 14일이잖아요. 짐을 싸서 서울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아버지가 현관에서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아유, 어서 와, 어서 와. 고생했다, 우리 며느리. 방 따뜻하게 해뒀다. 그 옆에 시어머니가 서 있었죠. 팔짱을 끼고 차갑게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어머니, 2주만 신세 지겠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잘 부탁드려요. 짐이 많네. 그 말만 퉁 내뱉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시아버지가 민망한 듯 웃으셨어요. 아이고, 신경 쓰지 마. 원래 저래.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야. 저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고작 2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2주가 얼마나 길게 느껴질지 그때는 몰랐죠. 시댁에 들어간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새벽 5시에 누군가 저를 흔들며 깨웠습니다. 지은아, 일어나. 아침 준비해야지.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몸이 천근만근이었죠. 그래도 시댁에 신세를 지는 입장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쌀을 씻으려는데 남편이 나왔어요. 당신 뭐해? 아침 준비하려고. 아침? 근데 왜 밥을 해? 우리 아버지 아침밥 안 드셔. 뭐? 간단하게 토스트 드셔. 원래 간단하게 드시는 분이야. 내가 어릴 때부터 그러셨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팔짱을 끼고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죠. 뭐가 토스트야. 며느리가 왔으면 아침은 한식으로 차려야지. 밥에 국에 반찬까지. 그게 며느리 된 돌이 아니야? 어머니, 아버지 원래 빵 드셨잖아요. 왜 갑자기 한식? 그건 그때고. 이제 며느리 있으니까
제대로 차려야지. 그때 시아버지가 거실에서 나오셨어요. 무슨 일인가 싶은 표정이었죠. 아이, 이 새벽부터 무슨 소리야? 나 빵이 좋아. 아침부터 밥은 무슨. 괜히 임산부 힘들게 하지 마. 그러게요. 원래 이렇게 드셨잖아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어머니? 시어머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눈빛이 차갑게 식더니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저는 멀뚱히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또 입을 열었어요.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뜬금없이 말했죠. 이번 주말에 제사 지내야겠다. 지은이는 음식 준비하고. 제사요? 무슨 제사? 우리 집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 거 안 하기로 했잖아. 갑자기 무슨 제사야? 누구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야? 그래도 집안에 며느리가 들어왔으니까 예법을. 됐어, 안 해. 우리 엄마도 안 한 걸.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봤어요. 마치 이게 다 너 때문이라는 듯한 눈빛이었죠. 벌떡 일어나더니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온 집안이 쩌렁쩌렁 울렸어요. 저는 속으로 어이가 없었어요. 아침밥도 제사도 결국 저를 부려 먹으려는 수작이었죠. 시아버지와 남편이 막아주니 다행이었지만 시어머니가 이대로 물러날 것 같진 않았습니다. 저를 향한 그 눈빛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 후로도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틈만 나면 저를 부려 먹으려 했죠. 지은아, 빨래 좀 해. 세탁기에 넣어뒀어. 내 방 청소 좀 해줘. 허리가 아파서. 장 봐야 하는데 같이 가. 짐 들어야지. 시시콜콜 지시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중간에서 막아줬어요. 어머니, 지은이 임산부예요. 무거운 거 들면 안 돼요. 제가 할게요. 에이, 임산부가 무슨 환자야? 움직여야 순산하지. 그래도 안 돼요. 제가 한다니까요. 시아버지도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아이고, 임산부 좀 쉬게 해줘. 왜 자꾸 일을 시켜? 몸조리가 몸조야. 시어머니 표정이 일그러지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입술을 꽉 깨물고 저를 노려보는 눈빛이었죠.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어요. 시아버지가 제 배를 보시며 환하게 웃으셨죠. 우리 며느리 배가 제법 나왔네. 건강하게 낳아야 해. 손주 빨리 보고 싶다. 지은아, 요즘 입덧은 좀 나아졌고? 응, 많이 괜찮아졌어. 이제 밥맛도 좀 돌아오고. 다행이다. 많이 먹어. 두 사람 몫으로. 가족들의 관심이 온통 제게 쏠려 있었어요. 시어머니만 묵묵히 밥을 먹고 있었죠. 그러다 갑자기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나도 이제 집안일 못해.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시어머니에게로 향했죠. 왜? 어디 아파? 아픈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뜸을 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나도 임신했어. 숟가락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떨어뜨린 것이었죠. 시아버지는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어요.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왜? 내 나이에 임신하면 안 돼? 나도 여자야. 시어머니가 저를 흘겨봤어요. 그 눈빛에 묘한 승리감이 서려 있었죠.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손에 무언가를 들고 나왔어요. 임신 테스트기였죠. 두 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당연히 진짜지.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어? 시아버지가 놀란 것도 잠시 얼굴에 웃음이 번졌어요.
늦둥이구나. 이 나이에 아이라니. 축복이야, 축복.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50살의 자연 임신이라니요. 불가능하진 않지만 확률이 극히 낮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내색하진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 태도가 완전히 당당해졌어요. 지은아, 나 이제 임산부야. 무거운 거 못 들어. 빨래 좀 해줘. 설거지도 부탁해. 허리가 아파서. 장도 봐와. 나 못 나가. 다리가 붓거든. 집안일이 전부 제게로 쏟아졌습니다. 저도 임산부인데 그건 안중에도 없었죠. 임산부가 임산부를 부려먹는 기이한 상황이었어요. 제가 음식을 차리면 트집이 시작됐습니다. 이 생선 비린내나. 임산부한테 이런 걸 먹이면 어떡해? 어머니, 신선한 거예요. 오늘 산 건데. 내 코가 예민해졌어. 임산부는 원래 그래. 넌 모르니? 다음 날은 국이 짜다고 했어요. 그 다음 날은 반찬이 싱겁다고 했죠. 그 다음 날은 밥이 질다고 했습니다. 매일 뭔가 하나씩 문제를 찾아냈어요. 칭찬은 단 한 번도 없었죠. 어느 날 저녁, 저도 지쳐서 한마디 했어요. 어머니, 저도 입덧이 심해서요. 오늘은 좀 쉬어도 될까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었어요. 휘청거리더니 벽에 기대며 주저앉았죠. 배가, 아이고. 시아버지가 달려와 부축했습니다. 왜 이래? 괜찮아? 병원 가야 하나? 며느리가 자꾸 스트레스를 줘서 그래요. 저도 임산부인데 쉬고 싶다는 말을 듣는 게 너무 힘드네. 저만 일하는 것 같고. 뭐? 지은이가 그랬어? 시아버지가 저를 돌아봤어요. 눈빛이 곱지 않았죠. 지은아, 네 시어머니 노산이야. 쉰에 임신을 하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 네가 좀 봐줘라. 너는 젊잖아. 지은아, 어머니 임산부니까 우리가 조심하자, 응? 조금만 참아. 저는 반박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저도 임산부라고, 저도 힘들다고 말하고 싶었죠. 하지만 무슨 말을 해도 제가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그때 거울에 비친 시어머니 얼굴이 보였어요. 아까까지 고통스러워하던 표정이 싹 사라져 있었죠. 의기양양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귀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승리자의 표정이었죠. 저는 그 미소를 보고 확신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요. 저는 서둘러 시댁에서 나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 시집살이는 연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공사를 하다 다른 문제들이 발견돼서 이참에 싹 인테리어를 하게 됐거든요. 2주만 살기로 한 게 2달로 연장됐죠. 사실 공사는 한 달이면 충분했지만 남편 일이 시댁 근처로 잡혀서 좀 더 살게 된 거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며칠 뒤 산부인과 정기검진 날이 됐어요. 아침을 먹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도 임산부니까 같이 가면 어떨까 싶었죠. 어머니, 저 오늘 산부인과 가는데요. 어머니도 같이 가실래요? 같이 검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젓가락을 든 손이 멈췄죠. 난 다른 병원 다녀. 거기 원장님이 실력이 좋아서. 그러세요? 어느 병원이에요? 네가 알 필요 없어. 내 병원은 내가 알아서 다녀. 대답이 이상했어요. 병원 이름 하나 말하는 게 뭐가 어렵다고 저렇게 피하는지 모르겠었죠. 저는 한 번 더 권해봤습니다. 어머니, 같은 병원 다니시면 제가 운전해서 모시고 다닐게요. 노산이시라 검진도 자주 받으셔야 할 텐데
왔다 갔다 힘드시잖아요. 됐어. 내 병원 갈 거야. 그래도 같이 다니시면 편하실 텐데. 싫다니까? 아, 왜 자꾸 같이 가자고 그래? 내 병원은 내가 알아서 다닌다고 했잖아.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밥상이 찰랑거릴 정도였죠. 저는 놀라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그냥 좋은 뜻으로 말씀드린 건데. 아, 됐어. 밥맛 떨어지게. 신경 끄고 네 검진이나 잘 다녀와.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이 쾅 닫혔죠. 저는 혼자 남은 식탁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거부하는 걸까요? 병원 이름도 안 말하고 같이 가자는 것도 싫어하고 진짜 임산부라면 오히려 좋아할 제안 아닌가요? 며느리가 운전까지 해주겠다는데 화를 낼 일인가요? 저는 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다음 날이었습니다. 퇴근을 하고 시댁에 들어갔어요.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이야기 소리가 들렸죠. 시어머니와 남편이 소파에 앉아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다녀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봤어요. 그 눈빛이 이상했죠. 피해자 같은 눈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눈도 마주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남편 표정도 심상치 않았어요. 미간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저를 반기지 않았죠. 지은아, 잠깐 방으로 와봐. 무슨 일인가 싶어 따라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문을 닫고 저를 마주 봤어요. 혹시 어머니한테 이상한 말 했어? 이상한 말? 무슨 말? 아침에 어머니한테 뭐라고 안 했어? 아침? 난 출근 준비하느라 바빴는데. 무슨 소리야, 갑자기.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어머니가 오늘 나한테 울면서 전화하셨어. 당신한테 심한 말 들었다고. 뭐? 내가 뭘? 아침에 당신이 토스트 구우면서 혼잣말을 했대. 늙은 게 무슨 임신이냐. 역겹다고. 뭐라고?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시다가 그걸 들으셨대. 충격받으셔서 밥도 못 드셨다고 하시더라. 종일 우셨대.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너무 황당해서 웃음이 나올 뻔했죠. 하지만 남편 표정이 진지해서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진짜로. 아침에 토스트 구운 건 맞지만 혼잣말 같은 거 안 했어. 진짜? 당연히 진짜지. 내가 왜 그런 말을 해? 미쳤다고.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왜 해? 근데 어머니가 분명히 들었다고 하시는데. 안 했다니까? 나 그런 사람 아닌 거 너도 알잖아. 1년 넘게 만났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를 믿는 눈빛이었죠. 그게 저를 더 억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당장 시어머니에게 가서 따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안방으로 향했죠. 어머니, 저 잠깐 말씀 좀. 노크를 해도 대답이 없었어요. 문을 열어보려고 하니 잠겨 있더군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억울함이 가슴 깊이 치밀어 올랐어요. 시어머니가 본격적으로 이간질을 시작한 거였죠. 저를 남편에게서 떼어놓으려는 계략이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직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어머니에게 따져볼 생각이었어요. 어젯밤 일을 그냥 넘길 수 없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프다며 침대에 누워있다고 했어요. 식탁에 시아버지와 남편, 저 셋이 앉았습니다. 토스트를 먹으려는데 시아버지 시선이 느껴졌어요.
고개를 드니 싸늘한 눈빛이 저를 향하고 있었죠. 지은아, 네, 아버님. 내가 어제 네 시어머니한테 들었다. 네가 늙은이들 밥 차려주기 싫다고 했다면서. 토스트가 목에 걸렸어요. 저는 급히 물을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네? 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네 시어머니가 분명히 들었대. 시댁 들어온 날, 첫날 아침에 네가 친구랑 전화하면서 그랬다며. 늙은이들 밥 해주기 싫다고, 빨리 이 집구석 나가고 싶다고. 아버님 정말 아니에요. 저 그런 전화한 적도 없어요. 내가 그걸 우연히 들은 거야, 방에서 나오다가. 그래서 그날 아침에 기분이 안 좋았던 거래. 저는 너무 억울해서 숨이 막혔어요. 시댁 첫날이라니 그때 저는 눈치 보느라 숨도 제대로 못 쉬었는데요. 전화는커녕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갔었죠. 아버님, 절대 아니에요. 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진짜예요. 아버지, 지은이 그럴 사람 아니에요. 제가 잘 아는데. 넌 며느리 편만 드냐? 지금 네 엄마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그때 안방 문이 열렸어요.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울다 지친 사람처럼 보였어요. 나 분명히 들었어. 지은이가 친구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늙은이들 시중 들기 싫다고, 이 집 빨리 나가고 싶다고. 내가 귀가 멀었겠어? 어머니, 전 정말... 그럼 내가 거짓말했다는 거야? 내가 미쳤다고 없는 말을 지어내겠어? 시어머니가 눈물을 훔쳤어요. 손등으로 눈가를 찍어내는 모습이 처연해 보였죠. 완벽한 피해자의 연기였습니다. 됐어. 더 듣기 싫다. 지은이 너는 앞으로 말 조심해라.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죠. 지은아, 일단 참아. 내가 잘 이야기해볼게. 아버지! 남편도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식탁에 남았어요. 입안이 텁텁했죠. 아무것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앞을 지나가며 슬쩍 미소를 지었어요. 그 찰나의 미소를 저는 놓치지 않았죠. 분명히 봤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말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외출하려고 현관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주머니를 더듬다가 지갑을 안 가져온 걸 깨달았어요. 한숨이 나왔죠.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방에서 자고 있는 시어머니를 깨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거실을 지나는데 시어머니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분명 닫혀 있었는데 이상했죠. 그때 안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누구야? 화들짝 놀란 목소리였습니다. 낮잠을 자던 사람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저는 멈춰 섰죠. 저예요, 어머니. 지갑 두고 와서 가지러 왔어요. 뭐? 왜 다시 들어와? 나갔잖아. 지갑요. 깜빡했어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지갑을 챙겨서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방문 앞에 서 있었어요. 언제 나왔는지 저를 막아서듯 서 있었죠. 찾았어? 그럼 빨리 가. 어색하게 웃으며 재촉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태도였어요. 뭔가를 숨기려는 것 같았죠. 저는 네 하고 대답하며 지나가려다 무심코 시어머니 배 쪽을 봤어요. 그리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볼록했던 배가 평평했어요. 임신 초기라 크게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살짝 불러 있었는데요. 지금은 완전히 꺼져 있었죠. 마치 처음부터 임신한 적 없던 것처럼요.
시어머니가 제 시선을 눈치챘어요. 재빨리 카디건을 여미며 몸을 돌렸죠. 뭘 봐? 빨리 안 가고. 아, 네, 다녀올게요. 저는 못 본 척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는 손이 떨렸어요.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방금 본 게 맞는 건가 싶었어요. 분명히 봤지요. 평평한 배를요. 복대 같은 걸로 부풀려 놨다가 벗은 게 아닐까요? 혼자 있을 때는 불편하니까 벗어놓은 거겠죠. 시어머니 임신은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던 걸까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증거가 없었어요. 섣불리 말했다간 제가 역으로 몰릴 수 있었죠. 이간질 당한 것처럼 거짓말쟁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기회를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외출을 하고 돌아와서 샤워를 마치고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한 발짝 내딛었죠. 그 순간 발이 미끄러졌어요. 중심을 잡을 틈도 없이 몸이 뒤로 넘어갔습니다. 엉덩 방아를 세게 찌으며 복도에 쓰러졌죠. 등과 엉덩이에 충격이 왔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안았죠. 아이가 걱정됐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몸 상태를 확인했어요. 배는 괜찮은 것 같았죠. 하지만 손목이 욱신거렸습니다. 넘어지면서 바닥을 짚은 것 같았어요. 저는 바닥을 만져봤죠. 미끌미끌했습니다. 물기가 아니었어요. 비누 같은 게 발라져 있었죠. 샤워하기 전에는 분명히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여기에 비누가 묻을 리가 없었어요. 화장실 밖쪽 문 앞이잖아요. 그때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뭐야? 왜 거기 앉아 있어? 미끄러져서 넘어졌어요. 바닥에 뭐가 발라져 있는 것 같은데. 조심 좀 하지. 임산부가 왜 그렇게 덜렁대? 그 말만 하고 방으로 다시 들어가 버렸어요.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었죠. 아이는 괜찮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벽을 짚고 일어났어요. 아이가 걱정돼서 바로 병원에 갔습니다. 택시 안에서 계속 배를 쓰다듬었죠. 검사를 받았어요. 초음파 화면에 아이 심장이 뛰는 게 보였습니다. 다행히 문제는 없었죠. 손목만 삐끗한 거였어요.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에게 연락하니 바로 달려왔죠. 괜찮아? 왜 넘어진 거야, 아이는? 아이는 괜찮대. 근데 바닥에 뭔가 발라져 있었어. 비누 같은 거. 비누? 왜 거기에? 나도 몰라. 이상해. 샤워하기 전에는 분명히 없었거든. 남편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나 너한테 보여줄 거 있어. 남편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는 시어머니 이간질이 시작된 후 소형 홈 CCTV를 설치해뒀어요.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달아놓은 거였죠.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만약에 시어머니 이간질에 남편이 넘어가 저를 탓하면 그때 사용하려고 마음먹은 거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용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CCTV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에 시어머니가 나타났죠. 제가 샤워하는 동안 화장실 앞으로 걸어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닥에 무언가를 바르기 시작했죠. 꼼꼼하게 천천히 화장실 문 앞에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남편도 굳은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했죠.
분명히 비누칠을 하고 있었어요. 임산부인 저를 넘어뜨리려고요. 아이까지 있는 저를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죠. 남편이 영상을 끝까지 봤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졌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응, CCTV에 찍힌 거야. 내가 샤워하는 동안 어머니가 바닥에 비누칠한 거야. 남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죠. 충격이 큰 것 같았습니다. 같은 영상을 3번이나 돌려봤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해? 나도 몰라. 근데 사실이야. 영상에 다 찍혀 있잖아. 남편 눈이 붉어졌어요. 주먹을 꽉 쥐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우리는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문을 벌컥 열었죠. 시어머니가 침대에 앉아 있다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뭐야? 왜 그래? 어머니, 이거 보세요. 남편이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CCTV 영상이 재생됐죠. 시어머니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어요. 이게 뭐야? 어머니가 지은이 샤워할 때 바닥에 비누칠한 거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왜? 아니, 그게 나 아니야. 저거 조작된 거야. 조작이요? 어머니 얼굴에 선명하게 찍혀 있는데요. 이게 조작이에요? 남편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어요.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죠.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왜 그런 거예요? 지은이가 어머니한테 뭘 잘못했어요? 왜 임산부한테 이런 짓을 해요? 민준아, 내가 널 어릴 때부터 키웠잖아. 친엄마처럼 키웠단 말이야. 근데 얘한테 뺏기는 것 같아서. 뺏기다니요. 결혼한 거예요. 뺏긴 게 아니라. 그래도 아까웠어. 내 아들인데 남 주기 싫었어.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아이가 잘못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지은이가 크게 다쳤으면요. 그때도 아깝다고 할 거예요? 미안해, 민준아.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저 이 집 나갈게요. 신혼집 수리될 때까지 호텔에서 있을게요. 민준아, 안 돼. 제발 내가 잘못했어. 다신 안 그럴게. 시어머니가 남편 다리를 붙잡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뿌리쳤죠. 눈에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놓으세요. 지금은 얼굴도 보기 싫어요. 남편이 방을 나갔습니다. 시어머니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남편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시아버지가 퇴근해서 들어오셨죠. 왜들 그래? 무슨 일이야? 시아버지는 어수선한 분위기를 눈치챘습니다. 시어머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남편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죠. 저는 조용히 서 있었어요. 아버지, 저희 나갈게요. 호텔에서 지낼게요.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더 이상 여기 있기 힘들어요. 시아버지 얼굴이 붉어졌어요.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셨죠. 지은이 너 때문이지? 네 시어머니 모시는 게 그렇게 싫고 짜증나냐? 아버님,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네가 들어온 뒤로 이 집이 엉망이 됐다. 아내는 매일 울고 네가 구박해서 그런 거잖아.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시어머니 이간질이 여기까지 미쳤던 거였죠. 시아버지는 이미 저를 나쁜 며느리로 단정짓고 계셨습니다. 임산부라고 봐줬더니 버릇이 없어. 네 시어머니도 임산부야. 왜 그렇게 못살게 굴어? 아버지 잠깐만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뭘 들어? 네 와이프가 네 엄마 구박한 거 다 알아. 직접 들었다. 아버지, 이거 보세요.
남편이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CCTV 영상이 재생됐죠. 화면에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화장실 앞 복도에 비누칠하는 장면이었어요. 시아버지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이 커지더니 얼굴이 굳어졌죠. 이게 뭐야? 어머니가 지은이 샤워할 때 바닥에 비누칠한 거예요. 지은이 넘어뜨리려고요. 임산부를요. 여보, 이게 사실이야?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어서요. 울면서 손을 모았죠. 여보, 내가 큰 실수했어. 잠깐 정신이 나갔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실수? 이게 실수야? 임산부를 넘어뜨리려고 비누칠한 게 실수라고? 내가 질투가 나서 그랬어. 민준이를 뺏긴 것 같아서. 뺏기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들이 결혼을 한 거지. 시아버지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러다 갑자기 멈추셨죠. 뭔가 깨달은 표정이었습니다. 잠깐, 그럼 그동안 당신이 나한테 한 말, 며느리가 늙은이들 밥 해주기 싫다고 했다는 거, 빨리 이 집 나가고 싶다고 했다는 거, 그것도 다 거짓말이야? 대답해. 그것도 네가 지어낸 거냐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바닥에 엎드려 울고만 있었죠. 시아버지 화가 좀처럼 풀리지 않았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갑자기 저를 가리키며 소리를 쳤죠. 다 전현 때문이에요. 전현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뭐? 나보고 늙은 게 무슨 임신이냐고 추하다고 비웃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그런 거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위기에 몰리니까 저한테 모든 걸 뒤집어 씌우려는 거였죠. 이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하다니 크게 실망했습니다. 어머니, 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했어. 분명히 했다고. 내가 들었어. 안 했어요. 왜 자꾸 없는 말을 만들어내세요? 내가 왜 거짓말을 해?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했잖아. 네가 날 함정에 빠뜨린 거야.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매달렸어요.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죠. 여보, 비누칠한 건 내가 잘못했어. 그건 인정해.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잘못된 선택을 한 거야. 근데 그 전에 내가 한 말들은 다 사실이야. 며느리가 나한테 모질게 굴었어. 늙은이들 밥 해주기 싫다고 한 것도 사실이고 비웃은 것도 사실이야.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그런 거라고. 시아버지 표정이 흔들렸어요.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혼란스러운 것 같았죠. 여보, 진짜야? 지은이가 정말 그랬어? 네, 정말이에요.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여보. 나 믿어줘요. 남편이 나섰습니다. 아버지 속지 마세요. 어머니 거짓말이에요. 지은이가 그럴 사람 아니에요. 아니야. 전현이 교활한 거야. 겉으로는 착한 척하면서 뒤로는 나한테 온갖 못된 짓을 했다고. 지금 전현이 이간질 하는 거라고.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거짓말 그만하시라고요. 거짓말 아니야. 내가 미쳤다고 없는 말을 지어내겠어? 전현이 날 모함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저를 욕하며 거짓말을 쏟아냈죠.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시어머니 뒤로 다가갔어요. 여보, 나 좀 믿어줘요. 전현이 진짜. 그 순간 저는 시어머니 등 뒤로 손을 넣었어요. 옷 안쪽에 있는 복대를 확 잡아당겼죠. 벨크로 찍찍이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뭐야? 볼록했던 배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홀쭉한 배가 드러났죠. 제 손에는 복대가 들려 있었습니다. 복대 안에 수건을 넣은 가짜 배였어요. 시아버지와 남편이 동시에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경악한 표정이었죠. 이게 뭐야? 어머니, 임신한 거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든 복대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죠. 어머님, 순산하셨네요. 시어머니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눈에 두려움이 가득했죠.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눈에 깊은 실망이 서려 있었죠. 어머니, 이것까지 거짓말이었어요. 임신도 가짜였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민준아, 내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지은아, 가자.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현관으로 향했죠. 뒤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아, 가지 마. 제발,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죠. 저는 남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부부는 호텔에서 지냈어요. 신혼집 공사가 끝나고 드디어 집으로 돌아갔죠. 우리만의 공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얼굴이 어두웠어요. 어린 시절부터 키워준 새 어머니였으니까요. 친어머니처럼 따랐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충격이 컸죠. 저는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줬습니다. 상처는 시간이 약이니까요. 시아버지는 그 사건 이후 시어머니와 별거를 시작하셨어요. 같은 집에서 살 수 없다고 하셨죠. 시어머니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달 뒤 시아버지가 이혼을 선언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매달렸다고 들었죠. 무릎을 꿇고 빌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가짜 임신에 이간질에 며느리를 해치려 한 것까지 용서할 수 없다고 하셨죠. 며칠 뒤 이혼 서류가 접수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짐을 싸서 시댁에서 쫓겨났어요. 30년 가까이 살았던 집이었죠. 아들처럼 키웠던 민준이도 떠났고 남편도 떠났습니다. 순간의 질투가 모든 것을 앗아간 거였어요. 남편은 그 일 이후로 저에게 더 잘해줬어요. 미안함과 고마움이 섞인 것 같았죠. 저는 괜찮다고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줬습니다. 시아버지도 자주 연락하셨어요. 며느리에게 미안하다고, 그동안 차갑게 대해서 미안하다고 하셨죠. 손주 태어나면 뭐든 해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대답했어요. 다음 달이면 출산 예정이에요. 뱃속의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죠. 곧 새 식구가 됩니다. 시어머니를 보며 배운 게 있어요. 순간의 질투와 욕심이 모든 것을 잃게 만든다는 것을요. 사랑한다면 놓아줄 줄도 알아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지금도 가족으로 함께 했을 텐데요. 저는 현재 행복을 소중히 여기기로 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을 지키기로 했죠. 그게 제가 이 일에서 얻은 교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